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딸아이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입학할 때 한번 쫓아가고 4년 뒤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한번 다시 간 게 된 건데,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막 아주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학교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골랐었고, 그다음 그걸 이제 다 또 이제 정규 과정을 다 밟지 않고 중간에 자퇴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좀 일찍 보고 남들보다 1년 먼저 대학에 간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들으면 아주 쉬워 보이고 와 그런 방법도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짠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연도 너무 많았고 힘든 점이 너무 많았어서 지나고 이렇게 보니 이렇게 대안학교를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자퇴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갔는지 그런 얘기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교 끝났으니까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커피도 한 잔 타왔어요. 중간중간 여러분과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후반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를 쓸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데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성적대로 끊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 성적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에 가는 건 거죠. 근데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주변에 쫙 이렇게 집 앞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지는 고등학교도 다 이제 순서대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집 앞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나름 가장 학군이 세고 좀 빡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학교를 갈 것인가 이런 거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냥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아이의 미술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이 미술 선생님은 아이가 한 7살 때부터 한 7, 8년 동안 계속 미술을 쭉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랑 선생님이랑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가 대안학교에 있는 어떤 커리큘럼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고등학교 티오가 생겼는데 한번 설명회도 들어보고 이렇게 테스트도 받는 게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선택지에 없었죠. 대안학교는 선택지에 전혀 없었는데 아이를 잘 아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 한번 설명회 들으러 가볼래?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들으러 가고 아이는 거기서 좀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대안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제도가 정시와 수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거고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학종과 교과 전형, 그다음 논술 이렇게 전형이 조금 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라는 거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곳도 있고 안 해준 곳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선택한 곳은 나라에서 허용을 해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공부를 했든 간에 시험을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다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전형 이 두 개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자료가 없게 되는 건 거죠. 물론 검정고시 성적으로 환산해서 제출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기는 하나 그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쓸 수 있는 티켓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좀 교과 전형이 우수할 것 같아.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학교 생활 이런 거에 조금 더 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일반 학교로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좀 수능형이다. 나는 모의고사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수행평가 이런 거 챙기는 거 너무 스트레스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짐이 전혀 없는 대안학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그냥 팩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 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사실 아이들을 티칭을 해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플러스 이제 수행평가 기간이 되면 수행평가 기간에는 학원을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걸 밤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가기도 벅찬데 수능 준비까지 또 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냥 힘든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재수생들을 이기기가 힘든 건 거죠. 현역생들이.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그냥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안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보게 돼요. 그럼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들은 고3 선배들이 수능 보러 가는 날 같이 보러 가는 건 거예요. 같이 보러 가서 한 번 더 뭔가 수능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죠. 내가 가보고 싶은 학교에 한번 가서 지원을 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뭔가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좀 되게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수능을 2번 볼 수 있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예측 가능한 단점으로 교우 생활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 아이가 다녔던 그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아이들, 초등부 때부터 만났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존 그룹들이 굉장히 탄탄한 그들만의 어떤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룹화해서 놀잖아요. 내 그룹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룹이 있을 테니 저희 아이가 끼어들 자리가 좀 없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어차피 고등학교는 그냥 공부만 빡세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발적 아싸가 되겠다. 딱히 뭐 필요 없어요. 아무튼 되게 이렇게 쿨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자세가 그렇다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자퇴하게 될 줄. 학교 생활이라는 건 정말 내가 다녀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아이마다 다 어떤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 다를 거고요. 하지만 이제 중학교까지 공교육을 받았던 터라 공교육의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의 어떤 단점을 말 그대로 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안학교에 대한 기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기대를 하면 그거가 이제 깨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교육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이건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학교 교육비가 거의 8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돈 내고 나면 사교육 시킬 돈은 애초에 또 남아있지도 않아서 어차피 사교육은 시킬 수도 없고 정규 교육 과정이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석식 먹고 나서 자율학습이 한 10시 정도까지 계속 쭉 이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학원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말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던 거죠. 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원에서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딸한테 야, 너 누구 알아? 얘가 너랑 같은 대안학교 다니던데? 이렇게 알려주면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있다라는 걸. 근데 요 학교가 장학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 1, 2, 3등은 장학금을 줘요. 근데 사교육을 받으면 장학금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죠. 근데 딸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다 장학금을 타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 뭔가 얘도 또 저 닮아가지고 불합리한 걸 보고 좀 이렇게 참고 넘어가는 게 힘든 뭐냐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엄마 애들이 다 학원을 좀 다니고 있던데 그럼 걔네들이 장학금 다 타고 또 말도 안 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앞선 내용은 좀 사소한 에피소드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경쟁 심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받아본 그 커리큘럼은 예체능도 이제 상당히 많고, 뭐, 기타도 1인 1악기도 하고, 뭐, 체육 수업도 많고, 그림도 그리고, 연극 보러도 자주 가고, 이런 다양한 문화생활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저는. 네. 그랬는데, 그 좀 유연한 학교 생활을 기대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입시 앞에서는 대안학교도 작은 경쟁 그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날은 어떤 친구가 교과서랑 문제집을 잃어버리는 분실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잃어버린 친구는 자기랑 경쟁 구도에 있었던 친구를 의심하게 되는 건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고 나중에 책이 발견되긴 했는데 아예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건 거예요. 이 가해자 친구가 이제 드러나질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딸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너무 놀랬던 야, 씨,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안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친구의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더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지가 않구나.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곳이고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더 상처를 잘 받고 이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방향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됩니다. 앞선 두 이런 사례들은 제가 이 대안학교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분위기가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게 된 어떤 사건 같은 거였고요. 특별히 저희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푸시가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본격적인 좀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공부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이제 버리고 투지폰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mp3를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mp3의 음악도 굉장히 많이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한날은 이거를 날 잡고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폴더링을 하는 건 거죠. 뭐 버스 탈 때 들을 음악, 탁 이렇게 공부할 때 듣는 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폴더링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 mp3 구경 좀 한번 해볼게 이러고 가져가요. 가져가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안에 내용이 싹 다 사라진 거죠. 음악 파일이 다 사라진 건 거예요. 이때 딸아이가 진짜 멘탈이 바사삭 나가가지고요. 그날이 아직도 저도 기억나요. 집에 와서 대흥분을 했던. 저도 아이가 이거를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폴더링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싶은 건 거죠. 그 친구가 직접 그거를 삭제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 친구한테 갔다가 돌아왔는데 폴더가 하나도 없고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책을 이렇게 물에 흠뻑 적셔 놓은 그 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분히 고의성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할 무렵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은 얘기가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친구들이 또 몇몇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좀 친하게 지내면서 기존 그룹들하고도 이제 친해졌을 때, 맨 처음에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고자 했던 그 친구가 오히려 다시 주도권을 잡고 저희 아이를 왕따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건 거죠.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 당시 저희 집도 이제 뭐 하던 사업이 이제 망하고, 남편이 큰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몰락한 상태였고, 저는 그냥, 옛날 얘기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과연? 계속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까? 내 등록금이 지금 한 달에 80씩 나가는데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상담 신청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선생님하고 뭐 얘기를 해본다거나, 이런 생활을 이렇게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고, 아이가 그냥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때가 참 미안하네요. 이때부터 가끔 조금씩 학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들만의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딸아이가 학교 생활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 뭐래? 그러니까, 네가 아직 여기 문화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저도 끈이 딱 끊어지는, 공교육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 또는 아쉬운 점이라는 게 그 폐쇄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모범생 이미지, 이 아이들만 잘 클 수 있는, 잘 관심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반 학교가 많이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오픈성, 개방성을 제가 좀 원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라는 곳이 훨씬 더 적은 인원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낸 학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야, 네가 아직 여기를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의견이 다 차단이 돼버리고, 그게 동료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반응을 받아요. 아유, 아직 네가 잘 모르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공교육보다 훨씬 더 폐쇄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네, 우리 아이가 여기서 적응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 나 자퇴할래. 진짜 제가 MBTI가 ISFJ에다가 뒤에 신경성이 높은 기질이라 가지고요. 이 자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멘탈 붕괴되고 동공 지진되는 거였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라는 것보다는, 아니,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지, 진짜. 그 마음이 너무 먼저 올라왔었어요. 자퇴라니 뭔 말이냐 그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퇴생은 정말 어나더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였지, 아니 지금 자퇴라니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이제 통과한 후였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라는 사회가 주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사회에 나왔을 때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5만 가지 걱정을 계속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를 이제 설득하는 얘기에 이제 자기 계획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학교를 자퇴를 일단 하고 재수학원을 들어가겠다. 수시를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려고 선택한 학교니 일반 학교로 다시 전학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고2의 수능을 보겠다. 근데 그냥 시험 삼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보겠다. 그러니 믿어달라 라고 했어요. 이때 진짜 집안은 거짓골이 되었죠. 애는 자퇴를 한다고 하질 않나. 남편이랑은 의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은 맨날 이제 송사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법원 왔다 거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거리느라 나보다 더 제정신이 아닐 것 같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천일문의 저자인 김기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의 아이인지를 여태까지 양육하면서 보고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냥 주변의 말 이런 게 말고 뭐 이렇다더라 카더라 이런 거 말고 내 아이를 내가 양육을 했으니까 이 아이의 기질을 봤을 때 또 그때는 사실 MBTI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붐처럼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오로지 이 아이의 기질을 제가 그냥 파악한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자기 효능감이 조금 높은 친구였던 것 같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막 부모의 의견에 제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네라고 할 아이가 아니에요. 이 친구도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막 PPT를 막 엄청 만들어 오는 친구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아이 목표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빨리 오케이 해주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학교를 다니고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2학년 말에 수능을 보러 가요. 수능을 보러 가서 고2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험생활을 하게 된 건 거죠. 그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빼고요. 결론은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된 건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1년 빨리 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건데요. 요즘은 자퇴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옵션이 되었다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 현역에서 정시와 수시 준비를 같이 한다라는 건 정말 막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일이고요. 엄청난 일이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냥 정시 준비만 올인해도 되는 이 재수생들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대학 입시 때문에 뭔가 자퇴를 결심하는 것은 저는 한 번 더 고려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에겐 입시만큼이나 학교 생활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에서 얻어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내왔던 그 학교 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면 또 이 학교가 아이를 담을 수 없다면 자퇴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제 인생에 대안학교라던가 자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그때 선택사항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순간순간은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더 나쁜 것도 됐다가 다시 또 더 좋아지게 되는 계기도 됐다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건 거죠. 그러니 뭔가 아이들이 자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마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딸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퇴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의 자퇴 썰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제가 영상에 말미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뭐 대안학교나 자퇴에 대해서 조금 더 혹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